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감정원 특강에 관해서 사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특허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조금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따가 뒤에 할 좀 심화 강의들도 있는데 기초적인 강의부터 조금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사례들과 어떤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상상특허 대표 변리사이고요. 지금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쪽에서는 올해 결산을 해보면은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소기업에 관련된 조금 어떤 그런 최적의 솔루션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창업선도대학 이런 것들, 국가 지원 사업 심사 현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검토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따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할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특허청 심사관님들, 교육교수, 특허 우리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교육하고 있고 저서로는 한 17권 정도 썼는데 여러 가지로 특허법과 관련돼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집필도 좀 많이 해서 되게 알기 어려운 우리 특허법을 조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모아서 책도 조금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겪게 된 사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저는 이제 숙지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의 금방 좀 숙지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지금 같이 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다 아까 실무진들 보여드린 거고 제가 쓴 책들인데 여기 보면 특허는 이제 나와 있죠.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 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 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특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이 말을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아유 헬조선이다.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걸로 창업을 해도 대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스타트업이 잘 만들어 놓은 아주 신선한 아이템에 대해서 파이를 금방 뺏어 먹어버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한국은 정말 창업을 해도 좋은 걸 개발해도 뺏기기 일수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맞는 내용이에요. 실제 맞는 내용이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한 예로 뭐 사실 미국의 빌 게이츠 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이제 경영진에서 나오셨지만 대주주로 계신 빌 게이츠 같은 분들만 봐도 실제 실리콘밸리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 아이템 괜찮네 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템과 똑같은 아이템으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해버립니다. 그 좋은 기업이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여러분 공짜로 하면 당연히 어디로 트래픽이 몰릴까요? 공짜인 곳에 트래픽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몰려서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도저히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장에 기업을 내놓으면 그때 헐값에 사들여서 M&A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커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발명을 발굴한다. 좋죠. 좋은 발명을 발굴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좋은 발명을 발굴만 하고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케이 좋은 발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발명을 발굴해서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대표나 경영진, 임원진, 담당자들이 어떤 특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펜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특허법 기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일까요? 2011년 영국의 모바일 어워드에서 6관왕을 석권하고 베스트 안드로이드 폰, 뭐 베스트 비디오 폰, 베스트 카메라 폰 6관왕을 했어요. 그 시상에서 6개나 6관왕을 차지했던 거 세계 시장에서 4천만 대 판매, 누적적으로 4천만 대가 팔렸는데 5개월 만에 1,000만 대가 팔려가지고 그때 당시 신기록이다. 초창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핸드폰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총 출고가가 84만 7천 원이었는데 4천만 대를 팔았으니까 제품 하나의 매출액만 33조를 찍었던 이게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갤럭시 S2에 관한 내용입니다. 갤럭시 S2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5달 만에 1,000만 대가 팔리고 누진적으로 한 4천만 대가 팔리고 이제 그 뒤에 갤럭시 S3, 4가 나오면서 또 엄청난 판매량을 이어갔던 시리즈인데 지금은 뭐 노트 10, 20까지도 나왔죠.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갤럭시 S2가 아주 잘 팔렸는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쟁인데 애플하고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한국에서도 지금 이거 지금 2011년도 기사를 긁어온 거예요. 2011년도에 보면 4월 달에도 제소가 되고 제소 호주,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여기 할 거 없이 지금 다 표현을 못했는데 더 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지전을 벌이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이 붙었느냐? 삼성이 애플의 어떤 인터페이스하고 디자인 부분을 침해했다.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소송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소송 자체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다렸던, 기획을 했던 전쟁이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아이폰이 뭐 만들던 여러분 회사였죠? MP3 만들던 회사였어요. 아이팟 저도 과거에 썼었는데 아이팟 너무 터치감이 그때부터 이미 아이폰이랑 똑같은 터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팟이 너무 잘 팔리고 하니까 그 여력을 기세를 몰아서 핸드폰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잡스 그때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 대표가 이렇게 이제 요 아이템에 대해서 개발을 잘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존에 이미 통신에서 기득권을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수많은 통신사들이 통신 특허를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굳이 필요 없는 출혈적인 전쟁이 될 수 있는. 삼성하고 애플하고 통신 가지고 싸움하면 그냥 승자는 없고 서로 상처만 있는 그런 전쟁이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침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서로 간의 기술 서로 이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굳이 어차피 좀 상계가 많이 되고 이럴 부분이니까 굳이 전쟁을 별로 하지 않는데 뭔가 MP3만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을 판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존의 통신 쪽에서 잘하고 있던 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 아니고 사실 다른 곳하고 붙었어도 충분히 다른 곳들도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하고 뭔가 이걸로 같이 전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의 맹주가 삼성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겨야겠다라는 어떤 계획하에 요거를 전략적으로 전략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요걸 이게 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갤럭시 S2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양이나 어떤 폰의 외형, 인터페이스 이런 것 등을 사실 애플을 좀 많이 유사하게 좀 흉내를 많이 내서 X2를 만들게 됐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아이폰 사용했던 유저인데 아이폰을 쓰다가 분실을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삼성폰으로 갈아탔는데 너무 직관적으로 똑같아가지고 이게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흉내를 냈었다. 그래서 애플 쪽에서 먼저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가 그때 어떻게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맞소를 놓습니다. 뭘로요? 통신 특허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걸로 가지고 공격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통신으로 맞소를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을 펼치게 된 거였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소송이 끝나서 지금 2018년에 와서야 사실 다 정리가 대부분 됐는데 사실상 요 분쟁의 결말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결말이 났습니다. 왜냐? 서로 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슈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상계가 되게 많이 됐어요. 상계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특허가 별로 없었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일국당 조 단위의 아마 배상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삼성도 사실은 애플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비기게 됐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사실 비기게 됩니다. 오직 한 나라에서만 좀 강력하게 손해배상액을 맞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래저래 상계가 다 될 건 되고 1조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한 1조 언더에서 전부 다 실제 2심까지 가서 1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손해배상액이. 결과론적으로는 1조 언더에서 결론이 났는데 문제가 뭐죠? 이때 당시에 애플하고 삼성이
모든 전 세계 경제지 일면에 계속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죠? 스마트폰의 맹주가 누구죠? 스마트폰의 맹주가 애플하고 삼성인 것인 마냥 세계 경제지에 계속 실렸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실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저도 그렇게 스마트폰은 애플하고 삼성이 가장 잘하는구나 라는 이 뇌리에, 우리 소비자들의 뇌리에 그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애플과 삼성의 점유율은 계속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무너졌죠? 노키아가 무너졌죠. 노키아가 지분이 50%나 됐었는데 노키아가 그 과정을 몇 년 버티면서 지분이 10% 언더때까지 박살이 나게 됩니다. LG도 타격을 좀 받았고요. 버티긴 했지만 펜테큐리테, 모토로라 등등이 거의 다 이 기간에 어떤 그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또 우뚝 쓸 수 있게 됐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뭐다? 특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이용한 경영 전략으로 사용했던 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 소송해가지고 뭔가 삼성이 손해만 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매출을 50조, 영업이익을 10조, 1년에 200조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라는 것은 잘 활용하면 마케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가볍게 좀 서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식재산 개요부터 한번 기초기 때문에 가벼운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농경사회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경사회 때는 뭐가 어떤 국가의 권력이었나요? 농경사회 때는 토지가 쉽게 말해서 많은 곡물을 농사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많은 풍성한 식량을 확보해서 인구를 늘린 다음에 그것으로 전쟁을 해서 더 비옥한 영토를 얻고, 이런 식으로 영토 확장이 목적이어서 과거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부족들 간의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먹고 살 만한 문제는 이미 다 기본적으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량 생산 기계들이 나오면서 이 대량 생산 기계들을 통해서 물건을 엄청나게 판매를 하면서 이득을,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가지고 경제력을 행사하는, 그게 이제 국가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물건에 대해서 계속 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었어요. 역사 공부해 보시면 우리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뭐 여러 나라들 식민지화를 계속했을 때 그 목적이 시장 확보하고 원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했다, 이렇게 배우시는데요. 요처럼 산업화 시대에 와서는 이제 토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농경이 좀 발달하면서 해결이 되면서 자본과 설비가 중요한 시대로 들어왔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근데 이제 21세기를 우리가 바야흐로 지식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아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 마크 저크버그가 하버드 출신에서 이제 어떤 다른 학교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를 사적 이런 걸 조금 서로 편하게 보는 거를 재밌게 만들자고 해서 페이스북을 만들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페이스북이 잘 돼서 10억 명 정도의 유저가 생기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얼마에 혹시 상장한지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북이 처음 상장하던 그해 100조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이 됐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우리 페이스북 대표가 지분 한 30몇 %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30조 대 부자에 등극하게 되죠. 여러분, 페이스북이 100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페이스북이 무슨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어요. 예전처럼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어떤 뭐 공장 집기들이나 이걸 가지고 있어서 100조 평가를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페이스북은 서버를 통해서 많은 수요 유저들을 공급받고 가입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트래픽에 머물게 하면서 광고 소득 플러스 추가적인 그런 뭐 다 광고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어떤 추가적인 걸 할 수 있게 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100조 가치 중에 사실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90 몇 프로는 뭐죠? 무형 자산. 어떻게 보면 지식 자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모았던 플랫폼에 대한 자산, 그리고 인공지능, 사람의 안면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기술, 그리고 기타 말고도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가치를 잘 인정받아가지고 백조평가가 되게 되는데, 요즘은 기업이 M&A가 되더라도 유형 자산은 뭐 60억밖에 평가 못 받고 무형 자산을 500억 이상 평가받아서 합쳐서 600억이 인수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처럼 토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는 다 지났고 산업 설비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구나. 이제는 정말 지식과 관련된 지식 정보가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식 재산과 관련하여 가장 이런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토지는 문서로서 보호를 합니다. 산업 설비도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어서 공장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다 인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 재산들은 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형,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700년대부터 특허라는 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900년대에 와서 완전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특허인데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식재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법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지식재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거 청소기를 조그마한 걸 한 대 넣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경희 씨가 예전에 잘 판매하셨던 한경희 생활과학의 스팀 청소기입니다. 스팀 청소기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이게 아주 고르게 스팀이 간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혼수로 유명했던 어떤 제품인데, 자, 아주 효율 좋은 스팀 청소기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스팀 청소기를 출시 및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죠? 더 많은 돈이 많은 자산가가 불법 복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스팀 청소기의 복제품이 출시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처음에 돈이 재벌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했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사업에 뛰어들면 박리다매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발명자로서 발명을 할 재미를 잃게 됩니다. 발명 활동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발명의 재미를 포기하게 돼서 발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아무도 새로운 발명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특허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특허는 여기서 불법 복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특허뿐만이 아닙니다. 뭐 상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서 불법 복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방지를 해줌으로써 어떤 발명자에게 발명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관련해서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요 4가지하고 여기는 저작권, 뭐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쉽게 해서 저작권이다 이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이 있구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5가지 테마가 있구나 라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와 관련해서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동차는 그냥 소나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소나타에서 특허를 받을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사실 다 적혀 있네요. ABS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기술, 하이브리드에 관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실용신안은요? 마찬가지. 여러분,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99% 똑같은 제도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죠? 존속기간에서 좀 차이가 나요. 뒷장에서 바로 할 건데, 존속기간에서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서 존속기간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특허는 20년 동안 보호하는 권리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보호한다.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특허는 물건, 방법, 물질, 그리고 제조 방법까지도 보호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 리모컨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리모컨이라는 물건 자체도 특허로 낼 수 있고요. 이 리모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거 제조하는데 공정이 100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공정을 잘 만들어 가지고 80만 원만 주더라도 똑같은 공정을 만들 수가 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
특허됩니다. 제조 방법이죠. 특허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뭐 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론적인 것도 특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들, 여기 안에 화학 구성 성분들이 있다. 그런 물질들까지도 특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물건, 방법, 그리고 물질, 그리고 제법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실용신화는 오직 물건밖에 보호가 안 됩니다. 오로지 물건만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안 보이시면 사실 제 앞에 지금 책상이 하나가 있어요. 놓여져 있는데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이 딱 실용신안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물건 이런 애들이 실용신안 대상이 되는 거고, 특허로 보호하기에는 얘 친구는 지금 다리가 두 개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어떤 구조에서 기존보다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다면 특허로 보호하기에는 조금 부실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용 백밀러, 컵홀더, 의자의 높낮이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뭐다? 특허로서 보호하기에는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의자의 높낮이 조절 장치 너무 좋죠, 있으면. 하지만 엄청 고도한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컵홀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뭔가 고도한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자, 디자인은 소나타 안에 있는 엔진이나 어떤 타이어나 뭐 엔진이나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 모든 기능들은 전혀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 껍데기만 소나타를 입혀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쉽게 말해서 소나타 껍데기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면 침해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디자인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들 새로 나오면 디자인 출원 바로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차를 만들면 디자인권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외형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실제로 차체 전방 램프, 여기 눈 같은 요 모양, 눈 같은 모양, 우리 외제차들 보면 눈이 엄청 이쁘죠. 그래서 이런 눈 같은 모양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눈 같은 모양을 침해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범퍼 형상이라든지 차량 형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상표는 여러분 좀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브랜드,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 자체가 브랜드죠. 근데 조금 이거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차에 대한 브랜드인데 그럼 소나타는 뭐지? 여러분 소나타는 자동차에 관한 출처 표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죠? 자동차 이름인 거죠. 브랜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호할 때 자동차에다가는 현대자동차라는 이름도 우리 H마크 쓰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소나타라는 이름을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어디다가 등록시켜야 되는 거죠? 자동차에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도소매 판매업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우리 간판에 현대자동차가 써져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기에 들어가면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이야 라는 식별의 어떤 출처 표시로서 우리가 식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판에 소나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기는 자동차를 파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간판에 그랜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현대자동차를 판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통상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호를 할 때는 서비스, 물건에 따라서 각각 효용에 맞게끔 보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명칭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명칭 이런 것들이 보호가 가능하고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 그리고 미술, 음악하고 미술, 그림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저작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작가들 글 쓰는 거 있죠. 저도 사실 책을 17권 썼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에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전부 다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그리고 여긴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을 보호하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 후 10년인데 얘는 무한 연장이 가능해요. 특허는 어떤 내용이냐? 공개 대가로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20년만 독점하면 그걸로 됐어 이지만, 상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브랜드 중에 오래된 건 100년 넘은 것들도 있죠. 뭐 신스,
뭐 1899, 1899년부터 계속 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계속 연장이 돼야만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샤넬자가 붙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이 가방 정말 명품이고 품질이 아주 우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진 소비자들의 신용에 대해서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이 무한대로 가능하고 디자인은 특허하고 거의 제도가 비슷한데 흡사한데 뭐가 차이 난다? 얘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저작권은 가장 존속기간이 길어요. 얼마나 보호되느냐? 4, 5, 70년 동안 보호가 된다. 터치스크린이네요. 4, 5, 70년 동안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제 유명한 사례인데 전 세계에서 저작권 행사 가장 잘하는 기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 요즘 마블까지 해가지고 아주 날개를 단 듯 엄청 잘 나가는데 월트 디즈니가 돌아가신 지 50년 딱 되기 일부 직전에 엄청난 이제 로비이스트들 동원해서 미국에서 법안을 4, 5, 70년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쵸. 기가 막히게 이제 4, 5, 70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바꾸면 다 트렌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 5, 70년까지 생존 때는 물론이고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70년 동안 저작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보호의 좋은 예와 좀 나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개량 발명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안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안미디어가 과거에 MP3 플레이어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도 후발주자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을 접은 케이스인데요. 원천 기술을 개발했지만 거기에 조금 더 따라오는 개량 기술을 계속 특허 보호가 좀 미흡하면서 후발주자들에게 빈틈을 내주면서 사실 시장을 좀 내어주게 된 케이스인데 그만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은 A라는 발명을 했다가 조금 하다가 조금 A 다시 근데 이 변경된 부분이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다시금 개량 특허를 출원을 해서 그것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모든 지식재산을 모두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모든 기술을 다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처음에. 우리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는 딱 이 물건을 봤을 때 또는 방법을 봤을 때 바로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특허를 내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제품을 보고도 이걸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 그래요, 음식. 우리 며느리도 몰라 3대째 육수집. 그 며느리가 그 육수 국물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그 맛을 찾아 들어가는 제조 방법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주로 화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화장품하고 필러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서 딱 피부에 맞으면 너무 미백 효과가 좋은 걸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맞아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업계에서도 화장품이나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노하우는 좀 숨기고 부기적인 껍데기만 살짝 보여줘서 출원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 그리고 노하우로 끝까지 쉽게 말해 특허를 내면 오픈이 되는데 노하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노하우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특허 출원보다는 노하우로 보호하는 게 더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코카콜라예요. 여러분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그 4명은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 그래요. 한 비행기에 코카콜라 그 제조 방법을 아는 4명의 임원진이 탑승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서 전부 다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인류는 코카콜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이서 비행기도 저로 같이 안 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하우로 끔찍하게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펩시콜라가 아무리 따라해서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해도 비슷한 맛이 안 나요. 그죠? 이런 방법은 우리가 먹어봤을 때 역추적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내더라도 부기적인 것만 내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설비 공정 같은 경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굳이 특허로 알려주기보다는 가만히 비공개로 해두면 어차피 알아내기 힘들어요. 완제품만 보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과 관련된 것들도 숨길 수 있다면 고의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하는 게 방법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국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업체가 주로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을 포기하고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를 채택하는 블랙박스 전략을 쓰는데 이게 주로 반도체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식재산권 개요로 가서 자, 특허법은 특허법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발명을 오픈함으로써 뭘 도모하죠? 이 발명을 이용하는 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은 연구 개발할 때 이미 오픈된 내용을 보고 야, 여기까지 기술이 갔구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얹어서 거의 넣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요게 되는 게 특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는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준다. 그럼 언제 공개가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특허법, 특허 실제법 협약, 특허 절차법 협약, 이게 뭐 SPLT랑 PLT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국제적으로 전부 다 1년 6개월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부 다 오픈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국제법 규정상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도록 법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명의 공개를 통해서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그리고 오픈한 사람에게 뭘 주죠? 독점권을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특허 출원 전 내부 절차를 좀 보시면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직무 발명, 오늘 뭐 강의한 이제 굳이 넣지 않았지만 직무 발명이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여러분. 직무 발명. 그렇기 때문에 직무 발명에 대해서 괜한 직원들과 분쟁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요즘은 또 국가에서 이러한 직무 발명 절차를 깔끔하게 하는 기업에게 직무 발명 우수 기업 이렇게 해서 4년치부터 등록료, 국가 간담료를 50%로 감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직무 발명을 잘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하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 또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나서 발명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 신고서를 작성 그리고 발명의 완성을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명자는 발명을 완성하면 회사에다가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내가 이런 발명 완성했는데요 라고 통지해줄 의무가 있고 그럼 기업은 무슨 의무가 있죠? 내가 그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발명 완성 신고는 발명 완성 즉시 해주는 게 의무가 있고요. 발명 승계 여부 통지는 승계 통지, 발명을 완성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달 안에 4개월 안에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기업인들이 계실 수도 있고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안 만들면 직무발명 이슈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강행 규정으로 국가가 강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 제대로 안 해주면 직원이 나가서 소송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고 발명 승계 통지까지 해서 발명을 승계하겠다라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이 우리 직원이 발명했지만 회사 내에서 재직 중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직무 발명으로서 회사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게 원칙이고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특허 명세서 작성으로 하겠죠. 승계를 다 했다면 오케이,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제대로 추론해 보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추론하게 되면 이거를 개인이 직접 하는 케이스는 거의 사실은 드물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변리사 대리로 인해서 등록된 건이 97.5%, 개인 출원을 끝까지 가서 등록시킨 건이 2.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세서 작성부터는 일반적으로는 특허사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걸 보내줘요, 고객들에게. 그러면 고객들이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출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드디어 출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된다? 보상에 대해서 책임지고 누구한테요? 직무 발명을 한 우리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출원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 얘는 1년 6개월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쭉 타고 와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한 방에 어떻게 된다?
한 방에 등록이 되게 되죠. 물론 한 방에 등록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라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고 등록을 좀 해주게끔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무조건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일로 가겠죠. 거절이유 통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저희가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해서 여기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대응이 되게 되면 거절이 해소되게 되면 다시 등록 결정이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 프로세스가 계속 싸우는 프로세스예요. 계속 싸우는 프로세스. 그래서 실제로 한 최초 거절이 통지, 거절 결정, 재거절 결정, 그다음에 심판에서 지고 소송에서 지고 불복만 한 5번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등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툴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를 받으려면 아주 좀 러프하게 먼저 해놨는데 특허법상 발명에도 해당돼야 되고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요. 출원서의 발명에 기재 요건이 확실해야 되고요. 출원 전에 동일한 게 없으면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기존 거보다 더 나은 효과인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록권의 위배가 안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오여야만 특허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절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만 특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특허법상 발명이란 건 무엇인가요? 발명은 특허법 2조에 나와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자, 이 고도한 것이 뭐랑 비교하는 거다? 아까 실용신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실용신안에는 고도하지 않아도 보호를 해줘요. 이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특허 대상이 안 되는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순한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저희 그 발명 관련해서 어린 학생들 놓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강사님, 변리사님, 하늘을 나는 자전거 이거 저 등록받고 싶습니다. 등록될까요? 물론 미래에 기술이 더 발전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하늘 나는 자동차 물론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살짜리 꼬마아이가 또는 10살짜리 초등학생, 14살짜리 중학생이 와가지고 하늘 나는 자동차를 특허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날개할 건데요? 라고 하면 날개를 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에는 뭐다? 특허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특허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안 되고 뭐 기술이 발달하면 미래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 다 특허가 안 됩니다. 문화, 연극, 음악 이건 뭐죠? 저작권 콘텐츠니까 안 될 거고요. 공서양속 위반되는 거 이거 안 돼요. 공서양속 위반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죠. 공연 음란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건들. 그런 건들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건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고 연구기간 이거 왜 안 되죠?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들이죠. 자연법칙 그 자체도 안 됐지만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들도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기간 들고 오시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구기간 본인이 하려고 했다. 한번 버튼을 누르면 무한히 작동하는 내연기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상 실제 된다고 하더라도 노벨상 받고 오지 않는 한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만 보고도 거의 걸러내버려요. 무한동력 이런 말 들어가면. 자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저 말이 맞습니다. 산업적으로 이용이 좀 가능해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 안 되고요. 산업상 이용이 좀 가능해야 저걸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업의 경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존엄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존엄성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좀 가능해요. 어떤 것들?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를 뭔가 응급 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특허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어떤 특허법 취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수술, 치료, 진단 방법은 특허 대상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없던 것만 특허 가능하다. 너무 쉽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떤 걸 따지느냐? 공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공연 실시, 공연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간행물에 기재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등에 공개가 되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지 여부를 따져서 되고요. 진보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기존에 구성 A와 구성 E가 있는데 효과가 이거였다. 잘못 말했습니다. 종래에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효과가 각각
구성은 1과 2고 효과는 알파와 베타였다 쳤을 때 우리가 본발명 이 두 개를 합친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연필이 세상에 공지되어 있고 지우개가 공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를 제가 더해가지고 연필 지우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필 지우개가 특허가 될 수 있나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될 수 있죠? 기존에 연필이 갖고 있는 쓰는 효과와 지우개가 갖고 있는 지우는 효과 플러스 알파로 효과를 더 가질 수 있다고 소명이 가능하면 충분히 특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필 지우개가 더해지면 뭐가 효력이 있죠?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효력이 있죠. 또 무슨 효력이 있나요? 분실 위험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주장하면 기존의 연필 쓰는 효과와 지우는 효과 플러스 알파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가 한번 공지되면 원래 등록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A라는 걸 먼저 공지하면 이거는 본인이라 할지라도 A는 등록이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2달 안에 1년 안에만 출원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공지를 공지로 보지 않고 출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1년 안이라면 이렇게 우선 그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해가지고 공지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가 이 과정에서 제3자가 만약에 이 사이에 껴서 출원하게 된다면 방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를 하기 전에는 출원부터 해놓고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허권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허권은 남을 못 쓰게 하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허 라이센싱, 그리고 뭐 침해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목적이 크다? 내 사업을 남이 해코지 하는 걸 방어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남을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장 다 설치해놓고 내 라인 다 깔아놨는데 내가 만든 걸 남이 못하게 하는 그게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기술의 자유로운 실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리고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송 뭐 이런 거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활용 뭐가 있죠? IP 담보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국가 지원 사업이라서 은행들도 무조건 빌려줘야 되는 금액이 할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무형자산의 평가를 통해서 이익잉여금 정리나 가질금 정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에서 유무상지원금, 뭐 유상지원금이라 할 것 같으면 기술보증기금, 뭐 IP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무상지원금, 뭐 예비창업 패키지 1억, 초기창업 패키지 1억, 디딤돌 1.5억, 도약 3억, 전략형 4억, 팁스 5억 이런 수많은 무상지원들, 안 갚아도 되는 돈들이 있는데 거기서 특허가 전부 가점 역할을 대부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허가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짧고 컨텐츠 말씀드릴 건 많아서 좀 길었는데 하여튼 특허는 간단하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특허구나. 내 사업에 있어서 나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서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자산권의 종류는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이 있다. 그리고 개량 발명이 있을 경우는 개량 발명 또한 보호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1교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따 2교시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